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형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정책 분석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비용 편익 분석 때문에 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은 일단 엄청난 빈출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의 크기보다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거든요. 일단 책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책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흐름을 한번 잡으면서 내용을 정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구성은 아시겠지만 일단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에 맞는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해봤어요. 여러분 17번 선지고요. 정책 목표, 공익을 추구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당연히 가치 지향적인 속성을 가지죠.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상위의 목표도 있고 추상적이고 굉장히 높은 목표, 상위의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 구체적인 하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목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정책 목표가 정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서 바람직한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적합성과 적절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지금 읽어가면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정책 목표입니다. 목표는 본래 변동이 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하향식 집행이 이루어진다. 목표가 잘 변동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목표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변동 유형들을 봤어요. 목표가 전환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목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계, 다원화, 확대, 목표의 비중의 변동, 축소,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골랐던 건 승계, 일종의 부작용이 될 수 있죠. 목표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 팽창, 목표를 다른 목표로 설정을 해서 조직을 유지, 팽창하는 것. 그러니까 조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목표의 승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승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조직이 유지되거나 팽창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의 승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목표의 변동 유형들을 좀 찾아서 내용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정책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책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책 분석이란 정책을 만드는 단계,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창출하는 사전적인 분석 작업을 설명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정책 분석을 우리가 분석의 범주에 따라 나누죠. 그래서 관리과학이라는 방식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은 체제 분석,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우리 정책 분석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이 정책 분석의 차원입니다. 각각 50년, 60년, 70년대에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건 정책 분석의 3차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석 기법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하지만 문제 자체가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여러분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빈칸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페이지는 꼭 보셔야 합니다. 기본서의 그 어떤 페이지도 빼놓고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 정책 결과에 대한 예측. 대안 예측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투사, 예견, 추측이 있는데 투사는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하면 이게 프로젝트, 투사이다. 예견은 프리딕트라고 얘기하는 예견은 이론적인 모형이 지금 있습니다. 이론적인 모형이 있어서 그 이론적인 모형에 우리가 기반을 통해 현재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예견은 이론적인 모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빈칸을 제가 다 이름에다가 썼네요. 지금 보시는 여기 투사, 그 다음 예견,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추측. 이 추측이 주관적 판단에 대한 예측 방식입니다.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추측의 방식이 결국 직관적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방법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투사나 마찬가지로 예측이나 추측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해서 이 밑에 있는 추사의 기법 보기만 해도 되게 어마무시하죠. 근데 막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기법이 있구나. 만약에 내가 진짜 하기 힘들다. 그럼 참고만 하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안 보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 여기
직관적 예측의 기법으로 내용 넘어가야 하겠죠. 아시겠지만 직관적 예측 기법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제가 별표를 이렇게 세 가지나 달았습니다. 직관적 예측은 언제 하느냐? 우리 투사나 그죠? 프로젝트나 그죠? 프리딕트가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적인 자료도 없고 그다음 무언가 우리가 이론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전문가 관련자들의 직관적인 판단, 그래서 직관적 분석, 판단적 예측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투사나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가 여기다가 빈칸을 쳤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직관적 예측 기법은 투사나 예측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이 있죠. 두뇌 선풍 기법, 두뇌 폭풍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의 의의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브레인스토밍의 특징, 단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데에서 지금 내용 설명 어디 정리했냐면 여기 있어요. 자,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제약 없이 제시하고 비판은 하지 않는다. 비판 금지.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요거 가지고요. 제가 빈칸을 만들었죠. 브레인스토밍. 여기에 빈칸이 지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한 모방이나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같이 좀 봐주시면 됩니다. 단계들을 쭉 설명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지금 우리 프린트도 같이 놓고 보고 있어서 시선이 좀 분산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의 단계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델파이. 델파이는 너무 중요하고 진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델파이는 완전한 익명성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직관적 예측 방법이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반복 설명을 통해서 도출된 여기에요. 최종 결론은 반복 설명을 통해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를 유도해서 의견의 중위값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의견 일치를 유도한다, 중위값을 정리한다. 최종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는 건 델파이 기법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빈칸들을 좀 쳐봤습니다. 자, 이 델파이를 조금 변형해서 정책 델파이를 만들죠. 일반적으로 정책 상황은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각시켜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정책 델파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러 그 갈등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각해서 이루어지는 변형된 델파이 방식, 이걸 우리가 정책 델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정책 델파이만 있는 거 아니죠. 자, 뒤에 가시면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 명목 집단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 지명 반론자 기법. 명목 집단 기법이나 지명 반론자 기법에서 선지를 하나씩 한번 골라봤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 제가 언제 쓰는 거라고 했냐면 시간이 없을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필요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구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한적 토론만 하죠. 하지만 좋은 의견을 하나하나 받아서 표결에 붙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지명 반론자 기법은 집단 사고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얘기도 수업 시간에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26번 선지, 그 다음 여기가 27번 선지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비용 편익 분석 갈 건데요. 제가 비용 편익 분석은 일부러 조금 자세하게 선지를 좀 읽어보려고요. 내용을 읽어보려고 선지를 좀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언제 하느냐?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 사업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용과 편익을 모두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동일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계량적인 형태, 수치적인 형태의 분석을 하는 기법이고요.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으로, 편익은 소비자 잉여로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분석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현재 이 비용 편익 분석은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어느 기간만큼 소요가 되느냐. 편익은 얼마나 발생하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 두 가지를 다 따지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모두 다 현재 가치로 추정을 하죠. 지금 보시는 요거
현재 여러분들 29번 선지고요. 자, 현재 가치로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할인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할인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해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수치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할인율 계산 방식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율이 커진다. 나중에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가치가 줄어든다,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제가 좀 맞춰달라는 그런 그런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손재 가지고 지금 구성을 했어요. 할인율이 커질수록 미래에 발생할 편익이나 비용의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좀 체크한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우리가 내용들을 31번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이요. 사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순현재 가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내부 수익률, 요거 다 내용들을 제가 같이 정리해서 설명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순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순현재 가치는 빼기입니다.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뺍니다. 그래서 0보다 커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대규모 사업을 위한 1차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지금 NPV, Net Present Value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의 가장 핵심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 편익과 비용을 나누죠. 비용이 분모에 들어가 있고요. 편익이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비용 편익 비교에서 현재 지금 보시는 비율은 비용의 현재 가치 대비하면 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대비 편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게 되고요. 얘 1보다 큰 크기를 가져야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현재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순현재 가치를 0으로 혹은 편익 비용 비율 요걸 1로 만들어주는 형태의 할인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현재 가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죄송해요. 내부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다 보시면 될 거고요. 책 보면서 제가 지금 옆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가다 보니까요. 자꾸 다른 선지를 읽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32번, 33번 선지, 그 다음 34번 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 가지 모두 다 비용 편익 분석에선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용 효과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평가 예시도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과 분석의 원리는 같지만 얘는 효과를 측정 가능한 산출물의 단위, 화폐 가치가 아니라 산출물 단위로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산출물, 제가 여기다가 빈칸을 좀 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고요. 비용 효과 분석에서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이 있죠. 불변 비용 분석이란 방법도 있고요. 최소 비용 분석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최소 비용 분석은 효과를 일단 똑같이 일치를 시키고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불변 비용은 비용을 일치시키고 효과를 비교하는 거고 최소 비용은 효과를 일치시키고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제가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더 알아보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에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죠. 하지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때에는 불확실성을 좀 현재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극적 대처 방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빈칸을 좀 쳐봤어요. 그래서 소극적 대처 방안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감안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정리를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 야간까지 수업을 다 들으시느라 힘들었었을 거예요. 복습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복습 스터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